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승찬 수장입니다. 백신 접종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정상근 기자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입니다. 그래요. 지금 배수장에서 백신 맞자고 외치셨는데 이 지금 물량이 좀 딸려서 걱정해요. 모더나사가 일방적으로 8월 물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고요. 네. 뭐 왜 그런지 뭐 이렇다 할 분명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럽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네, 이 뭐 생산 시설의 실험실 문제다. 뭐 이 정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그 이달 중에 한 850만 회분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반 정도 뭐 잘 하면 이제 반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모더나 측의 일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더나 측은 뭐 백신 공급 문제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과는 하긴 했고요. 또 약속한 시간 내에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위약금이라도 좀 물어내라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정부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정작 이 계약서에 뭐 언제 얼만큼 반입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약 위반으로 보기에도 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굉장히 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 이 모더나. 네, 모더나가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 2,010개. 여보세요. 날도 더운데 언제 그 2,000개씩 치고 앉아 있어요. 왜 2,000개를 줘야 돼요? 이 모더나가 이제 2010년에 벤처 기업으로 나온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그 유수의 이제 그 의약 그 제조업체처럼 뭐 큰 회사가 아니고 직원 수도 한 800여 명밖에 안 되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회사여서 이 생산 시설도 지금 충분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더나는 자체 생산 시설은 없고 전 세계 위탁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회사 자체가 이 하버드 의대 교수, 그러니까 데릭 로시라는 교수의 좀 mRNA 그 연구를 어떻게 의학과 접목시킬까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제약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성과가 이 모더나 백신 지금 하나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오늘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탁 생산하는 데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기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아직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제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도 나올 것도 없네요. 여보세요. 자, 배 수장님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에 모더나가 절반밖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 차질을 빚을 게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달에도 이제 50대와 50대 미만도 접종을 해야 되는데 50대 경우에도 지금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였는데 대체로 화이자 쪽의 수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접종 간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백신별 접종 주기가 1차, 2차 사이가 한 3주, 4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더나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 접종 간격도 4주에서 6주로 더 늘어나게 됐고요. 2주간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50대 미만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가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이제 질병관리청 발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검토를 해보겠다. 원래 이제 50대 미만에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임상 정보 기록에서 보면은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0대 미만에게는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시도할 계획인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협상당 파견입니다.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이 강도태 차관이 보건복지부 2차관인데 모더나로 보내서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으로 보내서요? 네네. 저는 주미대사를 빨리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주미대사가 워싱턴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바로 모더나 본사로
주미대사를 파견한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주미대사 파견을 안 하고 여기 서울에서 갈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주미대사?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주미대사를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배 수장께서 주미대사한테 빨리 전화 좀 해서 네네. 먼저 좀 가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미국이 080인가요? 자, 네. 확진자도 최근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2,000명이 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네, 일단 이 코로나19 오늘 신규 확진자가 1,540명이 나왔는데요. 또 어제는 한 1,490명, 역시 이제 1,5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한 3,400명 정도 매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월요일, 화요일 발표된 이 확진자를 기준으로 또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또 어제 오늘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보면은 이 수요일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난주가 수요일이 1,800명이었으니까 여기서 또 3,400명이 늘어난다라고 계산하면 2,000명이 또 훌쩍 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황윤희 청취자가 조금 전에 배 수장께서 아재 개그가 뭐도 나올 게 없겠네요. 흐흐 이렇게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네. 간격이 2차 간격까지 한 10주, 12주, 6월 11일 맞았는데 2차를 8월 27일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0주 정도 되는 거죠. 예. 모더나는 근데 4주였는데 6주로 2주간 더 연기가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가석방된 이재용. 네, 어제부터 뭐 아주 여기저기 찬반 의견이 무성한데 네. 어제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것은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사위원회가 결정했는데 대체로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금방 결정 안 하고 시간이 좀 오후까지 꽤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는데 뭐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가석방 되고 난 이후에 뭐 법적 요건은 갖추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또 기자 발표도 했었는데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석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근데 요건이라는 게 이제 3분의 2 현기를 80% 채워야 되는데 네네. 현기에 60%를 이제 낮게 또 조정을 했었잖아요. 네네. 3분의 2를 채웠고 그다음에 여론 동향도 최근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조사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돼서 그래서 여론 동향도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물론 이것 가지고도 뭐 삼성의 홍보 전략에 뭐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건 별개라고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영향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영향 부분 앞서 이제 정상 기자도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말았을 텐데 반도체 관련도 있고 지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생산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가석방 상태라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것도 있는데 절반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석방이 된다고 해서 완전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가석방, 석방을 미리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 관찰 대상이고 해외로 나가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네. 아직 출소한 건 아닙니다. 13일 날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에요. 네. 자, 근데 특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 말씀하신 대로 이 지난달까지 형기의 60%를 채운 상황인데 통상 그동안 가석방 기준이 이제 80%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70% 미만의 복역한 사람이 이 가석방된 사례는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0.6%밖에 안 됐거든요. 또 그나마도 이 70% 미만으로 복역을 하다가 이제 가석방이 된 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생계형 범죄 뭐 이런 좀 죄질이 가볍거나 또 재범 확률이 거의 없는 이런 수감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현재 또 재판이 2개가 추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 또 재범 확률이 뭐 거의 없는 상황도 아니다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대선 주자들 네. 여권 야권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권 후보들의 경우에 더 입장이 조금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6명의 여권 후보입니다. 본경선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뜻 헤아려 경제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진작에 그렇죠.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또 삼성 관련 공장 시설도 있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또 이런 발언을 내서 상당히 또 공격을 지금 또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벌이 또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이 또 상당히 또 공격을 받고 있는데 김두관, 박용진 후보는 또 발끈합니다. 김두관 후보는 재벌 앞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이다. 박용진 후보는 공정한 일 아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참여연대 등 이제 단체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당히 경악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하자면 유전 무죄용, 무전 유죄용. 예. 이게 약간 비꼬는 듯한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미애 후보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렸다.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네요. 네. 네. 자, 정상 기자.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13일 날 금요일 날 출소를 하더라도 경영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렇게 경제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5년 동안 이 관련 기업체로의 취업이 법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경영 복귀를 하려면 이 법무부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이 관련 심의를 거쳐서 이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이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경영 복귀는 어려운데 또 이제 박범계 장관도 뭐 이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박범계 장관이 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뭐 경제에 대한 영향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가 중요하지 곧 취업 승인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에 경제 이 문제 때문에 가석방을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아예 가석방 말고 그냥 사면을 해라 이런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요구들이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과 찜찜함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석방을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 이 사면된 것과는 달리 운신의 폭에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지금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온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이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조속히 결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예요? 네, 별것 아닌 선거법 논란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거법 위반 논란 얘기하는 거죠? 네, 지난 6일 오후에 이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재형 원장이 이 서문시장에 갔는데 여기서 이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뭐 최재형이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이 확성기 등을 사용해서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때가 무슨 어느 행사에서 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공개된 장소에서 또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에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이 이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있어서 이 서문시장을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날 이제 방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고요.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면서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한 겁니까 지금? 네,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관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사안을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화해가서 가지고 논란이 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불필요한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법이 있는 것이고 앞서 이제 정상근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공직선거법 59조 4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외 장소에서 야외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했다, 마이크를 사용해서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정권 비판이나 선거 관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캠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최재형 후보와 캠프에서도. 그런데 누구 발언이 문제가 됐냐면 양준우 대변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양준우 국민의 대변인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면서 최 전 원장을 옹호했는데 아니 선거법을 위반을 했는데 그렇죠. 위반 여부에 대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좀스럽고라는 표현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야권 또 공격에 대해서 표현이 좀스럽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랬죠. 그것을 인용했는데 양전우 국민의힘 대변인 누구냐면 최근에 이 양궁상가랑 안산 선수와 관련해서 페미니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대변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안산 선수가 온라인 공격을 당하는 이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산 선수가 웅행웅이나 네. 오조오가 같은 이런 그런 단어를 썼었다. 남염 용어를 썼기 때문에 원인을 안산 선수가 제공했다. 그런데 안산 선수가 페미니즘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일반적인 용어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염 용어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예 양준우 대변인이 여성을 혐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둔하면서 문제인데 그 양준우 대변인이 이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평생을 판사로 살아왔고 그러니까요. 직전 네. 또 감사원장이었고 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은 분 같은데 또 대전에서 선관위원장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의외로 중앙선관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는데 이게 이제 판사직으로 있다가 선관위 관련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는 한번 뛰어봐야 잘 알아요, 예, 법을. 그래요? 배 수장님이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저도 많이 후보자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올랐어요. 네, 뭐 지난 토요일에 이 동아일보 보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주변 의원들에게 이 과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쪽으로 좀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결국 그 비공개 조사가 무산이 됐고 또 수사기간 연장도 불어돼서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구속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친박표 구걸을 위해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에 책임을 넘겼다. 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 과거 언론사 기자 시절에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술자리를 함께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굉장히 좀 본인이 수모를 겪었다면서 이제 격분을 하는 모습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이 이제 와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 원희룡 전 제주시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건 비겁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에서 뭐 문매를 맡고 있군요. 네. 이렇게 논란이 이제 계속되니까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레드 팀을 만들었다 그래요. 레드 팀. 그러니까 레드 팀이 이제 공보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관련돼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팀인데 레드가 LED 빨간색 그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블루 팀이나 화이트 팀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준비한 이유가 말실수가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안 미치면 괜찮은데 대선 후보잖아요. 근데 지지율에 타격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른바 1일 1구설 또는 1일 1망언 그렇게 이제 여권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 중도층 MZ 세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보팀을 더 강화한 것이 이제 레드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레드 팀이 이제 준비된 내용 어디 가서 행사를 하더라도 준비된 발언 내용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대선 후보가 준비된 발언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 얼마만큼 이게 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근데 유권자도 그렇지만 유권자를 대신하는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정상훈 기자처럼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감당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또 실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네. 조금 길다고 밖에서 그러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정상훈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주자들 세 분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선을 앞두고 세 분리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현역 의원 9명의 영입을 발표하자 곧바로 최지원 전 감사원장도 현역 의원 9명의 영입을 알렸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전현직 의원들 이 30명의 명단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희룡 전 지사도 인재 영입 소식을 밝혔는데 반면에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경태 선대위원장 이름만 발표를 했고요. 다른 이 우호적인 당내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들에게 부담 주는 패거리 정치는 안 한다라고 이 다른 주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 원희룡 전 지사는 이제 세 분리기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민주당 쪽 좀 볼까요? 민주당 경선 상황도 뜨거운데 이낙연 캠프 측의 그 설훈 의원의 경선 불복 논란 이게 또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이 이제 이낙연 캠프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상당히 평상시에도 발언이 거칠어요. 그래서 저하고 가끔 이제 라디오 방송을 앞뒤로 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방송에 갔더니 이재명 후보가 품격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하고 방송을 하는 그날은 그 발언을 안 했는데 최근 이제 한 발언에서 최근의 발언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를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불복론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원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경선 불복을 시사하신 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김두관 후보 왜 저를 모욕해요? 저는 그냥 제 견해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이러면서 설전이 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이 말로 한 게 아니고 페북에다가 발론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북에 그러니까 실제 방송에 요즘은 말하는 페북도 있나요? 방송에서도 유사한 발언은 했었어요. 알겠어요. 자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정상훈 기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비판하면서 고소까지 한 일이 있어요. 네, 그 이낙연 캠프에 지금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윤영찬 의원의 메일로 윤영찬 의원의 가족과 또 여직원을 협박하는 메일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1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이 당선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윤영찬 의원의 가족만이 아니라 의원실의 여직원들의 이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영찬 의원 측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요일 날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선언을 했죠. 이낙연 후보도 환영한다. 네.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뭔가 나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뉴스.